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세 나라 정상회담을 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3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박원권 한동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이 그제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화성 12형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 거점이 괌이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괌을 사정거리에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소위 무수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의 3,000km 이상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알려졌던 그런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좀 더 발전해가지고 나온 것이 화성 12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화성 12호도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은 두 단계로 해가지고 시험 발사가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소위 그 MRBM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소위 그 미디엄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철에서 한 2,700km까지 이래 지난번에 쏜 것은 화성 12호, 우리가 한다면 1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3,700까지 날린 그 화성 12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냥 쏜 것이 명실상부하게 IRB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RBM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이게 4단계로 나누는 것 중에서 3단계 중에 이게 바로 3,000km에서 5,000km 가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IRBM으로 지금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전 단계로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700km까지 갔지 않습니까? 괌이 한 3,400 정도 되니까 저희 괌 앞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괌을 넘어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지난번에 소위 그 괌을 타격을 하겠다 이래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위협을 했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실전 차원에 있어서 나름대로 방향은 다르지만 이것을 그 시위한 정도에까지 이제 자기들의 그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의 고도나 사거리, 또 탄두의 재진입 여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이번에 화성 12형이 이제 세 번째 발사죠. 특히 지난번에 8월 29일 날 처음 발사했을 때 그때의 사거리가 2,700k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기는 괌이 3,4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정부 당국에서 판단하기는 그때도 이미 북한이 사거리를 조절을 해서 절반 정도만 날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5,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발사한 거는 자신들의 자신감이 충분히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사거리를 고도나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자신들이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발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발사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발사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양산 단계에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시험용이 아니라 실전 운영을 위한 그 마지막 단계고, 또 앞으로도 이제 발사 시험은 아닌 그 발사 훈련 형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대기권 재진입의 문제는 그게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 재진입 그 자체는 자체 이걸 꼭 이제 실지 그 탄착점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지 그 실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그런 그 설치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실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까지 이 재진입했다는 그 탄착점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격을 했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실제로 그 성공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 소위 재진입과 관련된 그것은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 판단도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이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뭐 외부에 있는 타일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진입 기술 자체를 뭘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재진입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고도가 보통 1,500km에서 2,000km까지 올라가서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고도로 올라가면 내려올 때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됐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거죠. 만약에 그 고열과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탄두 부분이 폭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미사일의 효과는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이 정상 각도로 그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이제 화성 14형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 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각으로는 그 정도 높이는 여러 번 올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 지금 정 소장님 말씀대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보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대다수의 지금 공감을 갖고는 있지만 같은 의미에서 이것을 확보 못했다라고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는 뭐 남은 파편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본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죠.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거의 속도전 형식으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저는 순환에서 발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9일 날도 그 순환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내륙 지방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포공항쯤에서 발사한 겁니다. 그만큼 미사일의 안정성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초기에 폭발 가능성도 없고 내륙에서 날아가는 순간에 폭발 가능성도 없다. 그 정도의 방향성과 속도전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재진입 기술도 저는 머지않아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이 종착점에 거의 왔다. 끝장을 보자 이렇게 독려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상당한 부분 뭐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특히 그 사거리 측면에서 지금 이제까지 시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이것을 사거리를 날렸다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확하게 목표물을 어느 정도 그 가격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난제가 사실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냥 뭐 거기에다 또 탄두도 여러 가지 일반 폭탄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핵탄두까지 이것을 실어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ICBM에 이 탄두를 실어서 뭐 미국을 본토를 가격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명실상부하게 시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비로소 북한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소위 미국과 관계돼서 스스로 얘기하는 어떤 이런 핵무기, 이런 핵미사일 그 개발이 종착점에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그때부터 북한은 자기들도 이제 미국과 당당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동급 차원에서 뭐 핵군축 차원이라든가 그래서 미북 간에 군사 대화를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이 대화로 해서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상당한 부분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시험 발사를 한다면 지금과 같이 태평양상으로 발사를 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뭐 화성 12형이 궤적을 보였던 그 방향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태평양 쪽으로 발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북한이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끝장을 보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결국은 온전한 사거리, 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가 아직도 된 거죠. 핵탄두 소형화, 과연 그 미사일의 탄두를 소형화해서 핵탄두를 실을 만한 그런 만한 능력이 있냐.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재진입 기술 문제, 그리고 유도 항법 장치 세 가지가 핵심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 종착역이다라고 이제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 발사 시험할 가능성이 있고 그 궤도는 아마 이번에 화성 12형을 쐈던 이게 결국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 궤도로 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10일이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때 또다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EMP 또 생화학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운반 수단들, 소위 미사일들, 뭐 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거의 실전 차원에서 그 훈련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그 하고 있는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 미사일에 과연 무엇을 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싣는 것이 가장 그 우리한테 우려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생화학탄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핵탄두도 이 핵탄두 자체를 폭발시키는 그 과정에서 그 EMP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누릴 수도 사실 있게 되거든요. 그럼 북한도 이미 자기들은 EMP 능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EMP만 하더라도 만약에 서울 상공에 EMP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격이 됐을 때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느냐. 예. 예를 들면 우리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인터넷 IC라든가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마비되는 형태로 가는 것인 만큼 그다음에 또 우리 국방부라든가 또 합참이 있다든가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부분 이게 대비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더 대비해 가지고 우리도 네. 철저하게 중요한 시설 그리고 또 일반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생화학탄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착돼 가지고 뭐 단거리 미사일로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탄 중심으로 해서 포를 중심으로 해서 쏜다면은 우리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방어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사드는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것을 그것을 가격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예. 만약에 그것이 북한이 나름대로 그 성공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도 EMP와 관련된 것들 예. 그다음에 생화학과 관계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다 이래 네. 볼 수가 있죠. 앞서 그 그래픽으로 EMP탄의 모습이 나갔는데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에 그 펄스 전자기파가 발생해가지고 뭐 전자기기 같은 걸 마비시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하로 시설을 옮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지상에 있을 경우에는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마땅한 대책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핵심적인 우리 군사적인 시설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쨌든 EMP로 공격을 해온 것도 북한의 아주 전면적인 도발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사 시설이 보호가 돼야 되고요. 예. 특히 뭐 한국이나 미국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그런 군사 관련들, 뭐 미사일을 포함해서 시설들은 다 사실은 지금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MP 같은 형태의 그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사실은 소련에 의해서 처음 개발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상당한 대비를 지금 해와서 자체적으로 이제 방어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우리 군, 한국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니까 예.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핵심 시설부터 빠르게 그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방어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도발 직후 우리도 맞대응으로 현무2 발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발이 추락을 했어요. 네. 그 관련해서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렇죠. 우리가 현무2 역시도 그런 뭐 불발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예. 쉽사리 우리가 그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훈련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런 그 불발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네. 이것 가지고 우리 현무2 자체의 어떤 그런 성능이라든가 이 질 자체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것의 그 어떤 신뢰성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그런 것은 뭐 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항상 우리가 포를 쏘았을 때도 미사일을 쏘았을 때도 그것이 첫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불발탄이 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저도 뭐 정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발을 보통 같이 발사를 하죠. 예. 한무 2A 이번에 폭발된 게 300km짜리 탄도 미사일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좀 유의할 게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작전적인 목표가 이른바 선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미사일을 이번 화성 12형을 쏘는 것처럼 세웠을 경우에 발사하기 전에 먼저 때리겠다라는 건데 이거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왜냐하면 예. 북한이 이번에도 화성 12형을 올리긴 했지만 이 안에 핵탄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쏴지는지 목표물이 어딘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선제 타격의 대응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국의 이른바 이제 대응 체제의 삼축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되고 있는 킬 체인이 지금 선제 타격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번엔 또 특히 이동형 발사대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럼 더군다나 사전 탐지 시간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연이은 뭐 핵실험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자금이 어디서 나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자금을 그동안 좀 비축을 해놨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북한도 사실 국가입니다. 예. 국가 일정한 규모를 가진 국가이고 그리고 또 이 자금 자체도 재정 자체도 어느 한쪽에 몰아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있다. 예. 이래 사실 볼 수 있죠.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수령 유일 지배 체제라고 해서 획일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이거 소위 그 군사적 수단을 과시를 해서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 이것을 또 과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노리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력 수단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고 시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을 안정시키고 유지해내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정을 대부분의 많은 재정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퍼붓는다면은 뭐 충분히 이건 한 번이 아니라 더 이상의 수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된다. 자, 그럼 문제는 이것을 북한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의심의 눈치를 보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은 사실상 이번에도 보면은요, 자세히 우리가 을지 포커스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을지 훈련을 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 대응으로서 한 측면이 또 강합니다. 네. 이번에 소위 그 IRBM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단거리 미사일도 그렇고 그것들이 다 우리 을지 포커스 훈련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을지 포커스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런 그 미사일 시험과 그리고 또 핵실험을 동시에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까지 했던 대로 자기들이 재래식 뭐 훈련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한다든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핵실험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를 했는데 예. 그러나 우리 한미 을지 포커스 훈련은 지속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방어 차원이니까 북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더 강화된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또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그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력이 상당히 네.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일 날 열리게 되는데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회담을 해서? 한미일이 어쨌든 간에 모여서 서로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여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특히 우리 한미일이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저는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은도 공언을 한 것처럼 그 최종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어떤 형태로 한미일이 공조를 해나갈 것이냐. 저는 적당한 시점에서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정 소장님 말씀대로 이 자신들이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고갈이 되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압박으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순간이 나온다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미는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을 선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을 할 것이냐. 네. 그것에 대한 그 공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공조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금 대응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라는 일을 해가지고 군사적 옵션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강경 발언, 소위 군사적인 그 옵션 자체에 그런 발언한 것 자체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강한 발언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대로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 그 행동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유야무야되는 형태로 사실 갔다. 오히려 그런 강경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 내부 체제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미국이 군사 공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을 주변으로 해서 이런 체제 결속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내부 단속하는데 하나의 기조로 작용하도록 해버린단 말이죠. 그 이번 경우도 사실상 그 자신 없는 어떤 그런 소위 행동이 따르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지나친 블러핑 형태의 위협은 사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위 그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미국이 뭔가 할 것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이야 하는 신뢰를 나름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히려 행동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와중에 또 문재인 정부는 800만 달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걸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기 이전에는 예. 저는 시점 문제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이전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전 정부 때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 없이 지속을 한다 이렇게 사실 돼 있고 이번 경우도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제 지원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포션을 어떤 의미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우리가 나무랄 것이 못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핵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이래서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붕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럴 때 시점으로 선택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도 사실 해볼 수는 사실 박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북한 문제를 이제 긴 호흡으로 볼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유일 영도 체제고 김정은과 그의 핵심적인 추종자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만이 핵심적으로 북한 정부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층이고 지금 이번에 인도주의적 그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취약계층 이제 영유아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권에서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지원이 현금 지원은 아니죠?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그 유엔의 산하기구인 식량 농업기구랑 또 유니세프를 통해서 현물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의 유엔 상주관이 있고요. 모니터링이 되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인도적 지원 자체는 그 필요성은 항상 있는 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시점에 있어서 좀 묘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또 주민 차원에 있어서의 생활 향상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지원하는 형태는 지속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박원권 한동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